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부 대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28% 뛴 3004.51을 기록해 사상 최고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는 배럴당 2.7% 오른 55.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2월물도 장중에 배럴당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약 10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합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갈등을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대화 본격화 등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의 지분 6.87%를 인수한다고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블록딜 방식으로 투자 총액은 약 250억 원 규모입니다. GS홈쇼핑은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진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 2080선에서 마감되는데요. 중국 증시 개장 시간이죠. 10시 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 좀 뚜렷한 호재 없이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장세를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특히나 어제 대북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계 섹터가 2%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 하락세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좀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 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바이오주는 그대로 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658선까지 올랐는데요. 어제도 다시 한번 거래대금 6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장이 마감되기 6분 전에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오늘 장전의 실적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이와 함께 나오는 투자 내용들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오늘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HLB는 오늘 FDA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달까지 IPO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업 눈여겨보면 좋을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파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종목별로는 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일단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이번에 만약 금리 인하가 되면 세 번째 인하가 되는데 인하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끝난 미국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약세가 브렉시트발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런 우호적인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보잉을 비롯해서 캐터필러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한 종목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터필러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캐터필러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실적할 때 통상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도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급락세가 커졌습니다만 장중에는 오늘 2.24% 약세로 장중에 있었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1.23 그러니까 캐터필러의 지금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 경제가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캐터필러의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은 또 보잉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보잉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737 맥스의 두 번의 어떤 추락 소식에 예상보다 주가 급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도 급락했습니다만 결국 맥스 737 비행기를 다시 한번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월 초 이후에 급락 이후에 오늘의 소폭 그러니까 1.04% 즉 342.50달러로 마감됐던 것들은 맥스 737의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 미국도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번에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 급락을 나왔는데요. 자, 장중 급락 그러니까 장 마감에는 상당히 급락폭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약 7.48%의 급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부진을 반도체 업종의 실적 부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개별 업종의 단기간의 리스크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반도체 업종에 오늘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종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몇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골드만삭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FOMC 때 다음 주에 열릴 FOMC 때 결국 세 번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런 어떤 우호적인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우호적인 기대감 속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이후에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는 151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211달러까지 견조하게 상승을 좀 보이겠는데요. 이 이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유가 예상보다 미국의 어떤 그 재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에 상당히 변동폭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물론 이번 9월 달에 즉 배럴당 63달러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약세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즉 10월 달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당히 선방했다. 즉 배럴당 55.97달러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한국의 정유 3사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이슈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떤 달러의 인덱스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뭐 브렉시트발 악재 등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그런저런 이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통상 유가를 넘어서 달러 인덱스를 볼 때 지난 9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99.3까지 갔다가 단기간에 급락 이후에 소폭이나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의 최근 약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런 이슈가 결국 달러 인덱스가 다른 통화 대비로 약세의 모습 기록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도 오늘 소폭이나마 좀 진정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의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안전자산 많은 분들이 달러에 이어서 우리가 그 금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이번 9월 달에는 온수당 1,55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 원래 금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9월 달 이후에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10월 달 이후에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수당 즉 1,500선 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트럼프 발 악재가 이어진다면 금 관련돼서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경제 성장률이 2%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는 2에서 2.1%를 기록할 것이다. 이미 좀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때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좀 한국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지난 시기에 우리가 기준금리 우리도 내렸지만 선제적으로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선제로 내렸다 이런 좀 평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 0.4%로 둔화했다는 걸 보면 지난 시기에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부가 계속 했던 얘기가 2019년도에는 2.4%, 2.2% 현재까지를 보면 2%에 못 미친다는 걸 보면 2019년도 온기 기준으로 1.9 즉 2%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침체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침체됐던 주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브릭스발 악재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즉 어닝 쇼크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런 관점을 보면 결국 경제적인 논리를 보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수입은 0.9%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 EU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좀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좀 판단하셔야 될 것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또 다른 이슈죠.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로존을 향해서 너희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와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의 재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화살을 다시 한번 유로존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결국 이제 중국 관련돼서 무역 적자 관련돼 상당히 좀 논란을 좀 커놨기 때문에 또 다음 타자가 이제는 유로존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로존 이런 어떤 무역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설명하기 좀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페이퍼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 미국이 유로존을 바라본 시각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어를 좀 해석했던 부분인데요. 자, 미국과 유로존 관련돼서는 그 쌍방 최대 수출국이고요. 상품 교역 관련돼서는 미국의 EU 수출은 어떻게 보면 약 1,693억 정도 상품 수지 적자. 즉 트럼프 대통령은 유로존과 장사했는데 우리가 더 손해가 크고 있다. 즉 상품 수지가 적자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어떤 상품 수출 관련돼서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래 하단에 있는데요. 결국 유로존 수출 관련돼서 기계, 항공기 이런 부분들은 최대 수출국이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의약품, 자동차 이런 부분들로 유로존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쟁점 관련된 자동차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포드나 GM이나 몇몇 자동차가 있지만 주가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결국 유로존 상대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로존 관련돼서 자동차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 즉 관세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가 유로존에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약간 좀 그런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하단의 자료를 통해서 그렇다면 유로존 입장에서 미국을 수출할 때 예상보다 수출이 더 높습니다. 이 밑이 수입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유로존에 수입해 올 때 수입은 더 많고 우리는 수출이 적고 이 갭을 좀 줄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또한 이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결국 유로존이 자동차 수출의 국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의미 있는 부분이 유로존 수출 관련돼서 29%가 미국이고요. 중국 그리고 한국이 5%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에 있는 뭐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가 한국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따라서 유로존 관련돼서는 우리가 미국도 문제겠지만 한국도 예상보다 시장의 점유율을 국내 자동차를 넘어서 독일 자동차에 뺏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을 상대로 어떤 얘기하냐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너희들이 결국 유로존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올 때 관세 부분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페이퍼를 보면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전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 고용 부분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유로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유로존을 향해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 페이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농산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이 수출 국가 그 가운데서 농산물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농산물 수출 관련돼서 유로존 비중이 9%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화 제출하고 있죠. 어떤 유화 제출하고 있죠? 미국의 어떤 농산물을 많이 사줄 거야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로존 관련돼서 결국 이렇게 푸시를 가게 된다면 농산물 결국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세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유로존을 향해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 GMO라고 그러죠. 유로존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그만 콩을 큰 콩으로 만들어가지고 즉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유로존을 향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결국 항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EU의 에어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에어버스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WTO에 제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에어버스 만들 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도와줬다. 이것은 불공정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WTO에 제소한 결과 WTO의 결과는 유로존이 에어버스에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돼서 유로존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를 좀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지분야이기 때문에 핑계를 이제는 유로존에 던지는 것 같고요. 다만 유로존은 또 다른 고민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이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이 미국의 득이 될지 유로존의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트렌드를 본다면 미국의 득이 된다. 그리고 유로존에는 예상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내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섹터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가끔 택배나 이런 거 오면은 우리가 유통 3사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많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택배들이 많이 오는 걸 보면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서고 있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몇몇 과거에는 그렇겠지만 아무리 10년 이상 거래하는 업체가 소위 하청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단돈 10원이나 20원 더 싸게 준다 그러면 10년, 20년 관계없이 가격 상대로 가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통업체는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마트 부분인데요. 예상보다 이마트가 지난 2분기 때 상당히 좀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는 이마트의 주가가 작년 8월 7일 날은 23만 원대 그리고 어제는 11만 6천 원 등 단기간에 유통업체 관련돼서의 소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 결국 이마트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마트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가격 인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마트가 지난 2분기 때 사상 창립 처음인데 이마트가
2023년 11월 개점 이후에 처음 2분기 때 299개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 보면 이마트의 주가 지금보다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마트가 창립 첫 외부 인사를 대표로 영입했는데 과연 이것이 새로운 인사가 영입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의 문제이다. 이렇게 좀 정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설명을 좀 이걸 보시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8월달 유통업체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 이번 9월달 데이터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데이터는 8월 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잠깐 좀 크게 보겠는데요. 결국 2019년도 올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리뷰를 들어보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8월달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평균값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평균값은 7%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아지고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은 2%대밖에 상승을 못했고 결국 온라인은 15.2%, 즉 괄목성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전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결국 온라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라인 관련돼서 매출이 어디가 늘어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는 좀 약세를 좀 모습 보이겠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백화점 5.7% 상승을 보이겠는데 이것이 백화점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좀 애매하고요. 백화점 관련된 명품관의 상승이 결국 오프라인의 매출에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편의점도 상당히 3.5%.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 보면 이렇게 뭐 상당히 백화점의 상승을 보이겠지만 2019년도 온기를 보면 2.1%, 즉 미미한 상승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매출의 증가함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온라인은 눈에 띈 것들은 온라인 판매 중개와 온라인 판매인데 온라인 판매 중개는요. 우리가 G마켓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즉 G마켓에 입점해 있는 각자의 어떤 벤더들을 우리가 온라인 판매 중개라고 보면 되겠고요.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는 온라인 판매 중개든 온라인이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작년 8월, 이번 8월과 좀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과 이번 8월의 기본적인 차이를 보면 총 매출은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10.49조, 그리고 이번에는 11.2조인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것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이런 부분보다도 온라인 마켓 중개, 그러니까 왼쪽에는 온라인 마켓 중개가 작년 8월달에 26.4% 그리고 이번에는 28.9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넘어서 온라인 판매 중개가 상당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국 시장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면요. 자, 미국 시장 몇몇 종목들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그 월마트를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월마트의 주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119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마트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즉 미국에 있는 유통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정리하면 이커머스 중심으로 시장의 리딩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의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이오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좀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전 미팅만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바이오주 특집입니다. 바이오주 관련돼서 어제 같은 경우도 HLB가 거래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대거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도 속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주의 폭주가 나오고 있다는 흐름들이 지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기존에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주는 한 3, 4개월 동안 거의 고난의 행군이었었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코롱생명과학, 헬릭스미스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악재에 시달리다가 어떤 구세주가 된 게 HLB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가만 보게 되면 이 저점 대비해서 한 300%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업을 토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총을 1, 2위를 다투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아니 언제 HLB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매도 세력이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죠. 당혹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외국계 쪽에서는 공매도 했던 헤지펀드가 한 3천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만큼 일단 그 제약바이오주의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대응들도 이런 식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또 날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거래 정지가 오늘 다시 재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HLB가 오늘 미국의 FDA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 즉 NDA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전 미팅이 이어지면서 FDA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약을 신청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번에 이제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리보세라닙이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OS라고 하는 전체 생존 기간이 환자가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리보세라닙이 5.78개월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경쟁 신약이라고 하는 론서프 같은 경우가 5.7개월, 옵디보가 5.3개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0.5개월 정도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생존 기간이 높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 거고요. 거기다가 무진행 생존 기간 죄송합니다. 발음이 헛갈리네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쪽이 의약품을 복용하는 동안에 종양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도 탁월합니다. 리보세라닙이 2.83개월 그리고 론서프 같은 경우가 2개월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길고요. 또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참 의학 용어를 쓰다 보니까 발음도 힘든데요. 이 사전에 정의된 양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탁월하죠. 이런 쪽에서 리보세라닙이 옵디보에는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는 질병 통제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암세포가 성장률을 멈추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쪽도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어떤 다른 약보다 긍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권에 올라와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 글로벌 임상 3상 관련돼서 발표를 했을 때 이 3번과 4번 때문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생각보다 다른 품목에 대비해서 완전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실망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판단하는 게 전체 생존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생존기간 쪽에서 그래도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란, 그러니까 결과가 수치가 좋다란 쪽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그래도 3차 치료제 정도로는 신약을 허가를 해도 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기존 치료제와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론서프 같은 경우는 일본 다이오 약품이 제조한 글로벌 3차 위험 치료제입니다. 그때 벌써 글로벌 판매가 3,300억 정도 됐던 어떤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이람자 같은 경우도 릴리에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2차 위험 치료제인데 연간 9천억 대가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추종해보게 되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게 되면은 물론 조건부 허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 3천억 대에서 9천억 정도로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판매 금액과 관련된 흐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완전히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았다는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반영이 돼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 관련된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시가총액이 서서히 받아는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FDA 사전 미팅과 관련된 결과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일단 3차의 가능성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나마 가장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더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또 3차 가능성은 오픈했는데 조건부 허가란 쪽으로 단서가 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실망감은 좀 있겠죠. 근데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판매가 신약 허가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3차도 좀 어려울 것이다. 한 4차 정도까지로 예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망감이 크면서 주가는 또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판매 금액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HLB가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시장에 던지는 파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NDA 신청과 사전 미팅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정점이 아닐까로 생각됩니다. 특히 허가까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1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또 리보레스라닉과 관련돼서 직접 생산이나 아니면 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 수출이 이어질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동향을 봐서는 아마 외부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FDA는 상당하게 좀 까다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제조 공정 확인이나 어떤 개선 지시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그 정도 어떤 추세적으로 조정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관심이 갖는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FDA 사전 미팅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최근 이 FDA 사전 미팅에 따라서 HLB 주가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FDA 허가까지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IPO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반기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할 기업이 4곳이나 몰려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올해 IPO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상반기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됐던 측면들이 높았죠. 그러다가 이 연말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쯤에는 나오는 게 IPO에 어떤 미루어졌던 흐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쪽이 이제 10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상당 부분이 IPO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 좀 전무했다가 좀 더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 롯데리츠를 비롯한 지누스, 자이에스 앤디, 한화시스템 이런 쪽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벌써 몇천억대 흐름들로 꾸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롯데 리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63대 1을 넘어가면서 공모 리츠 사상 최고가를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10곳, 특히 롯데가 갖고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쪽의 백화점 이런 쪽을 10곳을 어떻게 보면은 임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시 나누어주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또한 축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고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연간 목표는 한 6.3에서 6.6% 배당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는 남은 기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배당 목표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 같은 경우가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배당 관련된 쪽도 실적에 따른 흐름이다 보니까 목표는 그런데 목표치에 또 미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관련돼서 리츠와 관련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배당 쪽의 목표를 둔 활성화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지누스라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 매트리스와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아마존의 침실 가구 관련돼서 베스트 20에 평균적으로 한 9.5개가 선정이 된 만큼 아마존 쪽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고요. 특히 침대에는 강자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 한번 신청이 들어갔다가 약간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도 최근 들어서 가구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강한 변화가 없던 종목들에 대해서 별로 없던 쪽인데 이런 쪽에서 또 하나의 파장을 이끌어 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ISN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SKDND라고 하는 SK그룹의 종합부동산 개발 업체와 비슷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GS그룹에 편입되면서 GS건설 자회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운영, 부동산 부가 서비스, 주택 개발 사업 같은 쪽에서 주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GS건설과 연동된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관련된 지금 정체된 부동산 쪽에서 어느 정도 여력을 좀 더 찾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아마 가장 롯데리츠를 빼고는 또 규모가 좀 있는 상장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 유일의 방산과 IT 서비스를 모두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첫 번째로 포인트가 공모 자금 관련돼서 제2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신규로 야심차게 에어택시 쪽을 시도를 하겠다라는 쪽도 기업의 IR에서 나왔던 만큼 그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 쪽에서 어떤 3세의 지분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도 있죠. 그래서 10월 달도 벌써 9개 종목이 9개 종목이 추가로 IPO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캐리소프트가 그래도 10월 말에 이어지는 회사 쪽에서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장을 시도했다가 다시 재출신하는 관점들인데 주당 한 7,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기존 대비해서 좀 하향된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관련돼서 어떤 어느 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콘텐츠 쪽에서 좀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번에 유튜브에서 어린이용 콘텐츠의 광고를 제한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영향권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좀 부담감도 않고 IPO가 진행된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특히 코스피에 진행이 되고 있는 IPO 종목들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이제 좀 호빵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호빵 좋아하십니까? 네, 제 자체가 호빵맨입니다. 그래서 네, 호빵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호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겨울철 테마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빵 관련 종목도 어떤 종목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호빵 하게 되면 딱 하나 회사밖에 없죠. SPC 삼립이라고 하는 삼립 호빵 벌써 예전부터 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니지만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게 가게 앞에 막 김이 무럭무럭 나고 원통형으로 돼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호빵을 빼내주던 아주머니의 기억을 새록새록 하게 되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만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호빵의 계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립 호빵이 점유율이 한 80% 차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SPC 삼립의 매출의 10%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신제품이 24종이 또 출시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던 단판 만든 호빵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상당히 초콜릿이 든 호빵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에 고추장이 든 호빵 그러면서 이런 호빵을 요리형 호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호빵 안에 별걸 다 넣으면서 입맛에 맞춘 구색을 바꿔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호빵 스팀팩이라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온도가 데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호빵의 위에가 싹 열리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데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면서 호빵도 하나의 기호식품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SPC 삼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호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양산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산빵이라는 얘기는 베이커리 빵, 즉 어떤 가게에서 직접 구워내는 베이커리 빵이 있고요. 양산빵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빵을 양산빵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희가 보통 마트에서 파는 어떤 포장된 빵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패스트푸드 관련된 쪽에서, 특히 햄버거 가게 쪽에서 빵을 만들 때 쓰는 관련된 빵은 거의 다 삼립 쪽에서 공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실적에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저희가 무슨 맥도날드나 어떤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출의 일정 부분들은 삼립식품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HMR 시장까지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높으면서 올해 실적 한 2조 4천억 대까지 매출이 늘어나면서 한 작년 대비 9%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근데 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주가로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죠. 시가총액이 8천억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싸지는 않구나라는 관점인데 낙폭에 대한 과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40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꾸준하게 하향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성수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성장을 뚜렷하게 다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추세적으로 강화되기에는 실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짚고 왔고요.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강원 영서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껴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오늘 오전에 그치겠고요. 동해안도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면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양은 동해안에 20에서 40, 제주도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상도에도 오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강한 바람도 붑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동해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제주도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울진 모두 19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경상 내륙과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4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제주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동해 먼바다로도 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의 물결도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 경기,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